결국 대중소설이라고 한 그 개념 자체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산문적 질서를 요구하는 계급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르주아 계급 등장하죠. 귀족들은 새로운 산문적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귀족들은 갈등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는데 갈등을 하면 안 되지. 날 갈등에 빠뜨리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내가 위기에 빠지는 거 더욱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로지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운문의 세계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천부적인 이른바 제1계급 그리고 1계급인 성직자들과 2계급인 귀족들과 투쟁하면서 계급의 지휘권을 획득한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그런 위기와 갈등이라는 그러한 속성이야말로 그들의 계급적인 성분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아무런 위기도 없는 주인공에게 어떠한 위기와 갈등이 없는 소설을 읽는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좋은 집안에 정말 잘생기고 착하며 공부도 잘하는 그 농구도 잘하며 학생회장이기도 한 애가 태어나서 서울법대 가서 김현장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림같이 생긴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아들 딸 살다가 죽었다. 그런 소설 읽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걸 소설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벌써.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200년도 안 됐다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뻔한 결론을 알면서 절대 송중기는 죽지 않아 라는 걸 알면서 뭔가 왠지 송혜교하고 결국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한 번은 나와줘야 돼. 네. 현빈아가 하지원이 절대로 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방해하는 현빈의 엄마가 나와줘야 돼. 우리는 너무나 이 클리셰, 이 약속에 우리 너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게 좌절당하거나 배신당하면 우리는 또 댓글에 막 개 지랄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김은숙도 그 댓글 공포 때문에 무난한 결말을 자기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말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마지막 편 전에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요, 이 당연한 룰이 생긴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룰은 어떤 계급의 룰이냐면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룰이에요. 그게 부르주아 계급이 보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울림이 있는 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부르주아 계급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떤 미학적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위기와 갈등이라는 미학적 흥분을 불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장편 소설을 통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 관점도 있어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인류의 예술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는 작가가 자신만의 힘으로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는 최초의 장르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왕이나 교황의
후원에 의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고 익명의 독자 대중들이 내 책을 사줌으로 해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독자적인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런 예술에 대한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된 부르주아 계급의 욕구와 그리고 이 예술 자체의 시장에서의 독립이라는 욕구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바로 장편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유의 서구적 이분법적 대립이 개입합니다. 바로 선과 악, 빈과 부죠.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에도 거의 이 룰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데 실제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절대 하지원은 현빈 같은 애를 뭐 연애는커녕 지나가다 보지도 못해요. 송중기 같은 특전사 대위는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긴 애가 뭐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군인에게. 그런데도 현실은 분명히 그렇게 엄연하다는 걸 우리 모르는 바 아니죠. 우리가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콧물 눈물 짜내면서 그 앞에서 보고 본방사수를 하기에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바로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억압받는 욕망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잠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냥 보다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를 송혜교에게 투사한다든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자신을 송중기와 동일시하는 왜요? 그게 우리의 욕망인데 뭐. 그런 욕망의 상징적인 표현이 집약된 것이 바로 소설이다. 그래서 소설은요, 낯섦이라는 미학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던 내가 말한 그런 드라마 투르기를 가진 소설을 우리는 못 읽는다 이거야. 우리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절대 못 읽어요. 나는 막 그런 소설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이 있잖아요. 거의 5시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거기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5시간 동안. 고도는 두 명 나와서 늘 그런다. 고도가 언제 어디쯤 왔을까? 고도는 올까?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결국 안 오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내 평생 3번을 그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가장 최후의 도전은 7년 전에 있었어요. 그 3번 다 20년 동안 그 3번 다 똑같은 극장이었습니다. 산울림 소극장. 연출자도 똑같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볼 때 그 고도를 기다리며 유명한 그 산울림 소극장의 그 할아버지는 이제 거의 백발이 돼서 노인이 됐어요. 제가 처음 볼 때는 중년이었는데 제가 그 3번 다 끝까지 못 봤어요. 3번 다 중간에 자는 바람에 정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참 그래도 젊을 때 비해서 좀 그래도 아는 것도 좀 많아졌고 인식도 뭔가 세상을 보는 깊이도 좀 생겼고 해서 나도 이 명작을 보면서 뭔가 인생의 깊이를 좀
알려고 했어요. 근데 젊을 때보다 더 일찍 잤어요. 나중에는 그 작은 소극장에서 코를 골며 자는 바람에 같이 갔던 분이 민망해서 나가버렸어. 좀 깨우고 나가지. 그래서 코미디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3분의 1은 잤기 때문이지. 물론 뭐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방가르드한 작품들 많죠. 앤디 워홀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24시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딱 한 장소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24시간 찍은 겁니다.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은 낮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영화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식에 뭐 허점을 찔렀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하는 새끼들 악을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지. 아휴, 그래 살다 죽어라. 자, 이런 이제 본격적인 근대 소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른바 그 소설들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언문, 그러니까 한글로 쓰진 소설들은 굉장히 긴 역사를 생각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방각본 소설이라고 하는데 제 세대 정도 되면 우리 할머니들 방에 가면 꼭 이런 거 한두 권씩 있었어요. 알록달록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붓글씨체로 이렇게 이 인쇄가 되어 있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각본 소설 혹은 딱지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각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출판 기관이 아닌 인쇄 기관이 아닌 사적인 곳에서 찍어낸 판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판, 뭐 완판, 안성판본 이렇게 이제 경판 이렇게 불렀는데 이 경판은 뭐냐면 아마 서울에 있는 업자가 찍어낸 걸 경판이라 그러고요. 완판은 전주에 있는 업자가 찍어낸 걸 완주잖아, 완주. 완판이라 그러고 또 그때는 안성에 또 이렇게 그 비밀 인쇄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성에서 찍어낸 걸 안성판본인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도 판본별로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개인의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얘기 표현도 좀 다르고 얘기 결말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본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선조 9년부터 이런 이제 방각본 인쇄물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소설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해야 되는 예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은 그런 어떤 그 처세에 관한 책들이 초기에는 주로 이렇게 방각본을 통해서 인쇄되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지나고 계급 구조가 흔들리고 조선 사회가 이제 신분제적 혼란을 갖게 되면서 이제 압도적인 지위를 얻기 18세기 말부터 압도적인 지위를 얻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문 소설을 번안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민담이나 영담에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역시 판소리로부터 넘어온 그런 소설들. 이제 이걸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소리계 방각본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에 오게 되면 엄청난 이미 인기를 이미 민간에서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근대 소설의 역사라고 하지만 소설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특히 이제 순조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조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몰락의 시점에서부터 소설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리의 반각본 시대의 소설의 이데올로기는 딱 네 개의 음절로 사자성어로 요약됩니다. 권선징악. 예. 언제나 악이 등장하고 콩쥐와 밭이 생각하시면 돼요. 악이 등장하고 선은 언제나 이 피해를 받지만 그렇지만 결국 끝내 선이 진실로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서구의 그런 통속 소설들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구의 통속 소설들의 중요한 구조는 언제나 악한이 등장합니다. 피카레스크 악한이 언제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박해받는 미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대중들을 웃기는 익살꾼이 꼭 깍두기로 등장하는데요. 이 삼각형의 구도는 희한하게도 동서양 모두 동서양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말뚝이라는 이렇게 왜 그걸 이끌어가면서 양반을 풍자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시각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참여적 관찰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의 개념으로 하면 그런 익살꾼에 해당합니다. 섹스피어 그게 언제나 꼭 이런 촉새 같은 놈들이 꼭 등장하잖아요. 이런 이제 인물 구도로 짜여진 건성징악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세기 말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개화기 이른바 구한말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신소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다 신소설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 신소설을 처음 시대를 연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인직입니다. 이인직인데 이인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세대 친일파예요. 우리나라가 1세대 친일파라고 이인직은 그 일종의 중인계급 출신인데 박영효가 이제 그 처음으로 그 사절단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로 한국의 조정이 일본에 7차례에 걸쳐서 유학생들을 파견합니다. 예를 들어 국비 유학생이죠. 이광수는 5차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 유학생, 버전 5.0 유학생이고요. 버전 1.0 첫 번째 유학생 그룹에 낀 사람이에요. 인직이. 근데 그 당시 첫 번째 유학생은 다 여기 경복궁의 고관대작의 자식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얘가 어떻게 막 그 고관대작이 이렇게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는 귀국을 하지 않고 일본의 인쇄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면서 완벽한 이제 일본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른바 이전에 뭐뭐 했느니라의 그 반각본 소설이 아닌 그런 일본에서 본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비록 분량은 짧았지만 이런 소설들을 처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발표하게 돼요. 하지만 이 신소설은 비록 많은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반각본 소설과 벗어나 있다 하나 그런 권성지각적인 어떤 주제, 다음에 인물들의 아직까지 탈공동체화 하지 않은 비개성적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근대적 인간형을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과도적인 형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소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출판 문화나 시장 그 자체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대한 시골 아줌마들을 장악하고 있는 방각본 시장도 아니고 그게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개화의 어떤 그 세례를 받고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떤 계급이 아직까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약간 이 장르는 그냥 공중에 잠시 붕 뜨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대적 소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광수, 김동인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왜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냐면 바로 이들이 소설을 발표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인지라고 부르는 잡지와 다음에 신문 연재 소설을 가능케 했던 바로 신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요즘은 신문에 소설들이 연재 소설들이 안 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신문들은 전부 그 당대의 특급 작가들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 신문에 연재 소설을 썼죠. 이 신문 연재 소설이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는 1930년대예요. 그 당시는 한 신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연재 소설이 3편이었어. 하루에 소설이 3편이 있어. 면은 4면인데. 면 4면짜리 신문에 소설이 3개 실려요. 그러니까 이 소설로 마치 지금 방송국들도 드라마 시청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30년대 한국의 신문들은 연재 소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신문사의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소설의 인기에 따라서 신문의 그 주도권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이 붙어요. 상업적 경쟁이 붙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이 가장 그 폭발적인 그래서 이제 근데 똑같은 활자 매체지만 신문과 잡지는 달랐어요. 신문은 바로 글자 그대로 거대 언론 자본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중적인 소설이야만 했었고요. 잡지는 동인지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철저히 동인지적인 작가주의, 이런 거대 매체인 신문이 끌고 가는 어떤 상업주의에 대해서 절대 수긍하지 않는, 그리고 왠지 씹어야 되는, 씹고 뭔가 비록 300명밖에 보지 않더라도 아티스트야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한 이런 작가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인지의 이 엘리트주의적 작가주의, 결국 다 지도 내가지고 막 찍는 잡지들인데 여기에 실린 글들만이 우리 교과서에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광수가 물꼬를 토고 난 뒤에 크게 보면요 4개의 장르가 한국의 초기 1920년대 30년대의 초기 소설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요, 추리 소설입니다. 이미 1920년대부터 추리 전문 작가가 나왔고 이 추리 소설이 엄청난 특히 학생 계층들을 대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추리 소설, 그 다음이 역시 가장 압도적인 추리는 뭐죠? 연애 소설이에요. 근데 연애 소설보다 더 큰 시장이 있는데 역사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만큼의 시장은 없었지만 가장 명분이 있는 대중소설이 뭐냐면 계몽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빅포 장르예요. 대중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물꼬를 튼 게 이제 추리소설인데요. 이종명이라는 이제 이 추리소설 작가가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잖아. 이런 거 교과서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야.
그가 1928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현대는 탐정 소설의 시대다. 그래서 그 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리를 하고 하는 일종의 게임이죠. 그냥 마인드 게임. 그래서 어떤 이런 지적인 어떤 그런 흥미들을 극대화시켜내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대중들 독자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리 소설도 철저하게 범인과 탐정이라는 어떤 이런 그 답을 문제를 내고, 다시 말해서 작가는 문제를 내고 대중들은 그 탐정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해답을 내는, 이게 연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내일 일자에 누가 범인일지를. 추리소설의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범인은 누구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권의 소설책이라면 재미가 없는데 연재라는 걸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오늘 걸 보고 내일 걸 보는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끊임없는 뒷담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누가 법인이냐 가지고 이제 막 끊임없이 퀴즈도 내고 뭐 신문사에서 또 그것 가지고 퀴즈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답적인 추첨해서 상품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김동인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김동인도 굉장히 중요한 탐정 소설을 썼어요. 근데 김동인은 역시 김동인이야. 탐정 소설인데 뭐냐면 살짝 독립군에 대한 얘기를 탐정 소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당연히 검열에 걸릴 텐데, 이걸 탐정 소설이라는 약간 그러니까 페이킹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리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소설이 갖고 있는 오락적 환상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접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가장 대중 소설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연애 소설이다. 연애 소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연애를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연애를 활발히 하는데 미쳤다고 연애 소설을 읽을 시간이 있겠어?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낭만적 위안이 필요한 거예요. 소설을 통한. 그 연애 소설의 대가는 역시 연애 소설로 가장 최고의 히트를 낸 사람은 이광수다 이거. 그러니까 이광수는 뭐 유정도 일종의 연애 소설의 일환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보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유정이라는 또 무정을 낸 뒤에 30년대 가서 유정이라는 또 진짜 중요한 연애 소설을 내고요. 30대 말에는 사랑이라는 또 연애 소설을 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사랑이라는 소설의 서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이 일체 유정물의 생명 현상 중에 가장 숭고한 것임을 믿는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연애 소설의 일종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이른바 연애 지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연애 그 자체에 대한 숭배. 그래서 이제 이때 연애 소설의 특징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을 훨씬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이때 연애 소설의 정도였고, 이런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놈들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어찌 보자면 그 당시에 연애 소설에서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찔레꽃이나 순애보 이런 건 다 이제 정신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과대평가한 어떤 그런 그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시대 소설 중에서 좀 딴짓스럽게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가치를 더 강조한 파격적인 소설들을 찾고 있어요. 잘 없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보다 열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애 소설만큼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원했던 것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식민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우리가 마치 이번 막 욕하면서도 우리 성가를 가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막 절망적인 때일수록 뭔가 우리는 또 어떤 구원을 기대합니다. 마치 어떤 정말 위대한 현자가 있다가 떨어져서 이 더러운 세상을 구제해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열망이요. 그 역사적 열망을 또 반영한 엄청난 붐이 일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 소설이에요. 그래서 카프, 그러니까 그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KAPF, 카프의 그 가장 첨단의 그 대변자였던 팔봉 김기진은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조선 문단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역사 소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이른바 좌파 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소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소설을 쓰는 놈이 거의 없었다 이거. 어쩌면 그런 1935년 팔봉 김기진의 관점이 처음으로 한국 소설에서 실현시킨 것은 1986년에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그 한국 근대 대중 소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적 핵심, 사상적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계몽 소설입니다.